네, 그야말로 시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비례정당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4.15 총선 표심을 가를 이슈를 이 새 당 대전시당 위원장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출연자신데 저희가 정가 이슈를 잠깐 쉬어서 두 분의 의원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대 최다 출연자이셨던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의 이장우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시당위원장 이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현역 의원이시고요. 아직은 금배지는 못 따신 우리 정의당의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시각각 한 후로 처음으로 넥타이를 안 맸어요, 위원장님들. 왜냐하면 각 당마다 이렇게 핑크빛, 또 청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이 넥타이를 매셔서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제가 노타이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지개색 넥타이를 매요. 코로나 총선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약간 잡혀가는 모양새이긴 한데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이를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임해온 우리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 새 당의 위원장님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가 총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잡아먹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여일 남은 4.15 총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정말로 그 미중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현재 방역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의 전투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또 어려움이 또 워낙 또 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단순하게 방역 대책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도 돼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거로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0여 분 동안 새 당 대전시당 위원장님들께 시간을 공정하게 골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새 위원장님들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이장우 의원님. 우선 이번 선거는 폭정에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국민 무서운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선거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1, 2정당 두 의원님들의 용어가 많이 다르시죠? 예,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은 4.15 총선 의미 짚어주시죠. 예, 이제 이후에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IMF나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는지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이자 그리고 이제 촛불 이후에 마지막 어떤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국회를 또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 구성을 바꾸고 좀 다양하게 또 그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를 조금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국민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2월 중순쯤 잡혀가는 듯 하다가 또 한 차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또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그 이슈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요? 이장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현 정권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우선 현 정권의 초기 대응이 실패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의사협회 이런 데서 대중국발을 좀 차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전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담당하는 핵심 권력자들의 안일한 인식, 그러다 보니까 허언하고 실언하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우리 박능우 우리 장관 포함해가지고 국민들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실언들을 많이 했고 대중국 관계에서 아주 굴종적인 이런 자세로 임했고 또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 2월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마스크를 중국에 대량 수출하고 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마스크 사느라고 줄 서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갖고 있는 이러한 무능한 것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께 정말로 이 자화자찬하는 그런 우스운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겸허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말로 마음속 깊이 사과하고 집권 여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한 입장이시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이 무능과 실패로 일관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김인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처럼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그리고 분명하지도 않은 대책의 실패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부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전시 우리 잔발적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조심스럽게 보면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했던 민생 대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50조가 넘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은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어 안고 정치권이 어떻게 대책을 잘 만들 것인지 방역당국과 정부를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인데 사실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남발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주장들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규 위원장님은 약간의 미비점은 있었으나 대체로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우리 조승래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현재 정부의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르기까지 실제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은 발전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발전했다. 이런 저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확진자가 거의 이제 8,000명이 넘어고 이제 9,000명 가까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가 또 1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당연히 국민께 송구한 마음은 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방역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마스크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봉쇄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봉쇄가 옳았느냐 그렇느냐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실제로 중국을 봉쇄했던 이탈리아가 최근에 확진자가 뭐 3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사망자는 중국을 지금 이제 거의 넘어설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는 걸 보면
실제로 봉쇄라는 것이 방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WHO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정말로 모델 케이스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케이스라는 평가는 뭐냐면 방역을 지역적 봉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협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방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 방역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역적 성취에 대해서 예. 폄하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대략 그렇게 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새 위원장님께 말씀 시간을 골고루 배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 쟁점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게 아니라 이 경제가 어려워서 더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진다는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 또 지금 일각에서는 기본 재난소득 시행해야 된다 여부를 두고도 또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각종 지원정책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또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우선 비상경제회의는 뭐 당연한 조치입니다. 2월 19일 날 하게 됐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초기 발생했을 때부터 예견했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적거렸습니다. 현 정권이. 그래서 추경을 11조 7천억 원 했는데 한 바로 직후에 문 대통령이 50조를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포함한 그 소상공인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 포함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설프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여러 가지 적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모든 지표가 IMF의 최악의 상황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사태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더 걱정입니다. 과연 이 무너져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자 이런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그건 단발성이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희생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돈을 수십조씩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다 쓰면 결국 그 빚은 우리 제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돈은 현 정부가 다 갖다 쓰고 나머지 갚는 일은 다 후임 정권 또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물려주는 예. 이런 일은 없도록 제대로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가 경제, 국가 재정난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조승래 위원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장우 위원장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제 미래통합당 그 전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현금 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적극적으로 좀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IMF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합치는 정도의 큰 사안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방역 전쟁과 경제 전쟁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역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 활동을 좀 자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 대책과 경제 대책이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대책은 방역 대책대로, 경제 대책은 경제 대책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긴급하게 생활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같은 이제 개념들이 좀 제한이 된 배경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위 이제 상위계층들까지 현금으로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중위계층 이상의 분들, 정말로 그 현실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저는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그 돈이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대전시도 아마 다음 주면 추경을 좀 처리할 생각인 모양인데, 그걸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역 화폐나 직불카드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나 프리랜서 등등 이렇게 좀 정말로 더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좀 공공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저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9일 날 발표한 거는 주로 이제 51조에 해당하는 금융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도 실제로 서민 경제와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가로도 발표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추경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차 추경과 1차 추경 중간에 지자체가 자체 추경을 통해서 그 충격을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퍼 역할을 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은 그 대전시에게 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장님. 예. 아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돈은 현 정부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빠진 이 시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이제 그런 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560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증빙할 수 없는 그 소득을 증빙하거나 대출받기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3일 후에 진수성찬 나오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현금 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두 분 위원장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들이 이제 고루고루 가야 되고,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5년 만기 무이자 상환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시장 경제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통 제밥에만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이념 논쟁하자는 건지, 국민들은 다 이렇게 고통받고 일자리 없고 돌봄에 고통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색깔론이라도 꺼내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정책만 탓하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님 조금 더 쓰신 것 같아서 1분 안쪽으로 반론 겸해서 입장을, 황교안 대표 말씀이 나오셔서. 정의당은 아직도 민주당 이중대군요. 제가 보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렇게 쏘아놓고서도 말이죠. 지금 돈을 국민들에게 왜 기왕이면 한 10억씩 나눠주죠. 아무도 걱정 없게. 그 재원은 누가 내는데 결국 국민한테 세금을 폭탄으로 안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대처했을 때도 또 필요한 국가 경제에 필요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들께 100만 원 주면 그럼 다음 달에 생계가 어려우면 또 200만 원 주고, 100만 원씩만 주는데도 50조 원이 빚을 추가로 져야 되는데, 그러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면 국가 부채는 지금도 800조 원이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가 아예
곡간을 완전히 비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혈맹인 미국의 예산이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이 1234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123만 원 지금 환율로 이 정도를 지금 지급하는 정책을 아예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랑 여건이 많이 다릅니까? 미국하고는 예. 통화 정책이 다릅니다. 미국의 달러 위주의 화폐는 찍어내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요 환율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요 지금 달러가 상당히 지금 소진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 주식에 투자했던 젊은이들 직장인들이요 다 재산이 반토막 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미국과 다른 통화 정책 또 이 말씀 계속 여쭙겠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민생을 지키자는데 자꾸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미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40%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100%가 넘고 일본 200%가 넘습니다. 독일도 60%, 프랑스도 110%입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경제 체제의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당장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국민들 앞에 미래 얘기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 위원장님, 당명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라 제가 보기에는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 충분히 새 당의 입장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것 발언기회를 주셔야 될 같습니다. 것 제가 당연히 마무리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뭐 재난 기본소득의 성격이든 긴급 생활 자금의 형식이든 간에 생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영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렇게 정말 운영 자금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자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금융적 지원 그다음에 현금 지원이나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도 당연히 우리가 좀 채택을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그럼 국민이 빚을 질 것이냐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만 빚을 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빚을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재정을 잘 관리해와서 우리 그 김영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뭐 한 4분의 1 그렇죠.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부채비율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되 실제로 국가도 재정 여력 상황에서는 정말 최대한 충분하게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 나라가 서로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긴급 자금을 특히 이제 달러를 이제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약간 좀 안정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또 서민경제를 다 보완해 나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세종, 충남 이 의료진과 또 공직자들 나오셔서 현재 이 공공의료체계 시스템 또 민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새당 위원장님께서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혹은 대안 또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이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대전만 해도 지금 시립병원조차 지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시립병원 안에 음압병실이든 또 감염병 예방하는 전문 센터든 이런 것들이 저는 광역단체 안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 정도는 안 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정말 예의치 않은 사태까지도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대전도
빨리 시립병원을 대대적인 음압병실과 그리고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중앙정부가 대폭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설계해서 신속하게 마련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님, 왜 아직 대전에 이렇게 광역단체인데 없던 것일까요? 그게 대전의료원이 이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예. 결정은 안 됐던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의 얘기들은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국가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역할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래서 응원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그 감염병의 양상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 대응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좀 청 단위로 좀 승격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시스템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검역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검역관들을 좀 증원 요청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반대로 검역 인력이 많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공항이나 이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검역관들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자체 검역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여진 것처럼 대구는 검역관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티오는 2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구에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검역관 등을 비롯한 방역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검역 시스템을 정비한 이후에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정말로 중앙과 지방을 통해서 물 샐 틈 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인규 위원장님. 저는 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OECD 평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병상은 한 2.8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공공병원은 한 5분의 1 수준이고 인력은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민간 병원이 영리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이 영리화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흐름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전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국가재정법을 좀 바꿔서 예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면제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 세계적인 감염병처럼 국가 전체가 관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의료 인력이 굉장히 적어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대전에도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8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잘 양성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보건이라든가 예방의학이라든가 이렇게 감염내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공공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확장해서 의료 인력들을 양성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요한 이슈가 비례정당 선거라고 할 정도로 300석 가운데 사실 47석이지만 이 47석이 차지할 또 영향을 끼칠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위원장님께 제가 당에 연결되는 지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은 의원님께는 미래로 시작하는 두 당이 잘 가는 듯 하다가 화여름이 났고요. 바로 엊그제는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선교 대표부터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이런 예견이 된 것이 지금 여야 불문하고 정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 사태가 오는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1+4라는 협의체, 민주당 1, 2, 3, 4중대의 어떤 협잡 이것이 만들어낸 아주 우스운 선거제도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270명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군사 정권 때도 여야가 합의해 왔고 그런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선거 룰을 정하는 건데 민주당하고 2, 3중대 위성정당 동원해서 날치기 해가지고 이 사태를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는 자매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이 불가리아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이 정의당을 포함한 그 위성 정당들이 이에서 날치기를 했는데 정의당 관계자들한테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쏘는 거다. 공수처법 통과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즘에 명확하게 민주당의 이 배신이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직능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에 배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는 혼란이고 이것은 공천이 마무리되면 역시 끝나고 선거 때 공천거 과정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실질적으로 공천하는 건 적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 때문에 정말 민낯이 부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애초에는 비례정당의 비례용으로만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가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면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신 거죠. 예. 예, 뭐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소수당의 저희 이제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잘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제가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의 이제 꼼수로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비례연합정당을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좀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소수정당에게 다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또 몸을 싣고자 하는 그 정당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이자 또 한편으로는 연동형 정당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정당이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소수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서 그 참여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는 이렇게 사실은 설마 이렇게 꼼수까지 사용하겠는가? 정치적인 그 도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1대 가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전 자유한국당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이제 판은 정리가 됐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서 이의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측이 우리 정의당인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 예, 저희가 이게 도둑질이라고요. 이제 비례의석을 도둑질하려고 위성정당을 창당한 겁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했는데 이 도둑질에 대응하려고 또 똑같은 위성정당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죠. 도둑질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요.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내가 잡아서 뭐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이런 게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면 다 똑같은 도둑이지 착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애초에 비례정당을 창당했던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분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니 쿠데타는 인정하면서 탄핵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탄핵으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서 선거의 여왕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던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뭐 성정체성, 이념 각각의 이유로 다 배제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7석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당으로 협의하고 연합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기준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양당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아주 이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쟁점 두 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새 당 위원장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선명한 진보 또 민주 중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새 당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20여일 남은 이 총선에 코로나19와 비례정당도 중요한 이슈지만 역시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 중도층 혹은 부동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 미래당의 전략은 어떠신지요? 이번 선거는 조국 같은 사람들,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 그걸 대변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을 이번에는 확실히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경제를 망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고요. 또 상식과 몰상식의 선거, 서로 그리고 염치와 파렴치한 거의 선거,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판가름나는 선거라고 봅니다. 권력에 만취해가지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태들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를 알게 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엄하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야당이면서도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위성 정당들에도 매서운 희초리를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중간층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예, 모든 선거는 그 정치 집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평가, 그 각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미래통합당, 정의당, 각 정당에 대한 평가. 그 모든 선거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포인트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참여 이걸 통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역 시스템을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 시스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미래가 저는 이렇게 가야만 우리나라의 앞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21대 국회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어떤 일에 대해서 대안 없이 장애투쟁하고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 집단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21대 국회를 출발시키면서 미래를 정말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명한 진보를 자처하는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도 중간층의 입장을 이렇게 끌어들일 방안 우리 앞서 두 위원장님과 한번 내용을 섞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코로나로도 사실 어려운데 정치가 희망과 대안을 줘야 되는데 계속 이 양당 정치는 서로를 물고 뜯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당 체제 하에서는 최선이 되기보다는 차악이 되면 사실 이제 지지받을 수 있고 이제 정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막 다음날 안 볼 것 같이 싸우다가도 세비 올릴 때는 조용히 가서 합의해서 세비 올리고 위성정당 만들 때는 또 조용히 가서 위성정당 만들고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 560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안전망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양당 체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제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 저희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셔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1야당을 교체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개표를 해보면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우리 충청권인데요. 충청권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고 각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지역의 현안 또 대안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우선 충청권의 핵심적인 것은 혁신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를 대전으로 이제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원도시민 대전 역세권 그리고 과거 충남 도청이 있던 도청 자리부터 그 중심 중앙로권에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공기업 한 20개 정도를 유치해서 대전의 균형 발전도 기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청년들 그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전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이요 유일하게 이 기업들이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업 유치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유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충청권에 대한 인식. 뭐 예를 들면 장차관이든 공기업 사장이든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충청권의 인물 배려가 별로 없고 또 대전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대한 연속적인 실패, 대전시 등의 거의 시정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제를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내놓아서 예. 그런 걸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승래 위원장님. 예, 그 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뭐 각 당의 이견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 혁신도시가 세종시와 함께 실제로 세종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뭘 줘라라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서 여기에 공공기관 같은 것들 이전시킴으로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수도권을 여전히 빨려나가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정말 거대한 방파제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또 대전과 충남이 해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이 정말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광역단체장들끼리의 광역당정협의를 한 4차례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는 여야 정이 함께 여야정 그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충청권의 비전이나 발전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대전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과학특구도 있습니다만 과학특구의 그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을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로부터 온 도시,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면서 대전의 위상을 좀 한 차원 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감대를 선거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또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거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김인규 위원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혁신도시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각 지역별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부딪힘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이 이제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드는 이런 논의들이 각 당내에서도 벌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전체 국가 안에서 우리 충청이 어떤 역할을 담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비전과 이런 비전들과 경쟁력을 가다듬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 시기에 돌입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야구장처럼 소지역 간에 이것을 또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부터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사실은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권력과 자원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3대 위기로 뽑고 있는 정치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위기 이렇게 3대 위기로 뽑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후 위기는 녹색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덕특구가 있고요. 대덕특구를 녹색 혁신 기술 연구 단지로 이제 전환해서 신규 R&D의 50%를 유치하고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가 갖는 과제와 우리 지역이 감당해야 될 목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동안 이제 성장하고 발전시켜왔던 분야들을 잘 결합시켜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도 의미 있게 그리고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 새 대전시당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20여일 남은 4.15 총선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또 이 국민 경제 살리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 총선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총평 삼아서 한 1분여 정도씩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의 폭정에 맞서는 국민 저항의 선거다. 그리고 이를 표로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경제 시대고 분열의 시대였고 내로남불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친문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만의 국가였고 오로지 조국과 같은 오만하고 특권하고 반칙 일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대전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정권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 심판을 강조하셨고요. 주성래 위원장님. 예, 저는 21대 국회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정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헌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내일을 또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존의 정치, 기존의 국회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정말로 재헌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국회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 또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 또 결론을 내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무책임한 세력에게 의석을 줄 것이냐 아니면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단결시키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규 위원장님. 예. 그동안의 양당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대의와 원칙을 갖지 않는 선거는 권력을 두고 다투는 투전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런 권위를 인정받을 때만 우리 사회 코로나 그리고 기후위기, 정치위기, 불평등의 위기에서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하는 국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전 시민 여러분 믿고 원칙과 정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예. 새 대전시당 위원장님들의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속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